이 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고요한 밤 되시고 꿈속에서도 행복한 시간. 이야기 진짜 효자, 가짜 효자. 어느 날 임금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갔죠. 임금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임금이 마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했죠. 그런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 꼿꼿이 서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임금은 그 젊은이가 하도 수상해 불러다 말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것이라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틀 전부터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이왕 임금님을 뵙는 것이니 똑바로 보시라고 제가 엎드리지 않고 있었지요.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지요. 벌은 닭에 받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렵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효자로구나.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벌 대신에 상을 내리겠다. 임금은 효성스러운 젊은이를 보고 흐뭇했습니다. 그리하여 효자는 벌이 아닌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게 되었죠. 한편 이 소문을 동네에 사는 한 젊은이가 듣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는 불효자라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죠. 뭘지 나도 효자상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마침 어머니도 아프시니 어머니를 업고 찾아가 봐야지. 젊은이는 급히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왜 갑자기 나를 업고 가느냐? 아,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저도 상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동안 애미를 종처럼 부려먹어 내가 이렇게 병이 났거늘. 무슨 상을 받겠다는 개냐? 등에 업힌 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는 무조건 임금님을 뵙는 게 평생 소원이라 업혀왔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죠. 아이고, 그래, 알겠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화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젊은이는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어요. 마침 궁궐로 돌아가던 임금이 젊은이를 보았죠.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느냐? 아,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임금님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하시기에 100리 이상 되는 길을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젊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니 곳곳에 효자가 많구나. 저 젊은이에게도 상을 주도록 하여라. 임금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죠. 젊은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지요. 저는 쌀값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나이다. 사람들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임금의 얼굴색이 확 변했죠. 여봐라!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젊은이도 거짓말을 한 것이더냐. 임금은 저번에 만났던 효자 젊은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정말 효자옵니다. 아이고, 맞아요. 그 젊은이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효자이지요. 하지만 저 젊은이는
어머니께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불효자지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죠. 거짓말이 들통난 가짜 효자 젊은이는 벌벌 떨었어요. 진짜 효도를 할 것을, 이를 어쩌면 좋으냐.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때 엎혀있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상감마마, 제 아이가 불효자인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나이까. 이것이 모두 자식을 잘못 둔 제 탓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 저에게 벌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원을 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지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당하시게 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는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임금은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래, 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은 어머니를 업고 집에 돌아가며 상금 보따리와 함께 들고 가는 것이니라. 임금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가짜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이야기 2.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 밭을 갈아온 늙은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 황소를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황소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 농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콧김을 내뿜으며 반응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농부의 살림은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농부는 눈물을 머금고 평생을 함께한 늙은 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농부는 소의 고삐를 잡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란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어쩔 수가 없구나.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거라. 이 말을 들은 늙은 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는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슬피 울었습니다. 농부 역시 그런 소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점잖은 선비가 그 곁을 지나다가 부자 후우지가 이별하는 줄 알고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농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선비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얘 얼마나 신기하고 기특한 소인가. 이 소는 보통 짐승이 아니구려. 내가 이 소를 사겠소. 선비는 후한 값을 치르고 소를 샀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소를 파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소를 돌보며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선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농부와 소를 위해 넓은 땅과 편안한 외양간을 마련해주고 부족함 없이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 후 선비는 임금님으로부터 높은 벼슬을 받게 되어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맡기겠네. 부디 잘 돌보아 주게. 선비가 떠나고 며칠 뒤 늙은 소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소는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가죽을 벗겨 저기 저 북구에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거든 그 북을 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농부는 슬픔 속에서 소의 유언대로 가죽을 벗겨 큰 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농부는 소가 한 마리 떠올라 가죽북을 가지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북을 치자 둥둥둥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수백 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만 명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적들은 그 엄청난 북소리를 듣고 조선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숨어 있는 줄 알고 겁을 먹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임금님은 농부와 죽은 소의 충성심을 크게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죽어서까지 주인을 돕고 나라를 구한 소의 이야기는 말 못하는 짐승과의 교감과 의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야기 3. 미생 이야기. 옛날 중국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생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어요. 그렇다고 미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켰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아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생이 사는 동네에 금을 캐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상기슬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금을 하나도 캐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국 포기를 하고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미생이 밭에 가다 그만 비에 쓸려 내려온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며 미생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미생은 그 금을 처음에 땅을 팠던 사람에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생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미생,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 금은 자네가 발견했으니 자네 거지. 하지만 미생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독한 가뭄으로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벼슬아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둬 다녔어요. 미생은 집에 있는 곡식을 몽땅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자 미생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했죠. 나라에 바친 곡식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미생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미생은 마을 앞 징검다리에서 총이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미생은 무심코 징검다리에 올라섰다. 총기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 물러났죠. 총기도 미생 건너편으로 돌아가 미생이 먼저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생은 총기가 건너올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씨 넓은 상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징검다리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미생과 총이의 성격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미생은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반면에 총이는 사정과 상황을 봐가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해에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촌기는 너무도 가난해서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아치들은 당장 먹을 곡식을 빼앗아 가려고 했죠. 촌기는 관가에 가서 세금을 내는 대신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날부터 총이는 관가에서 바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바느질 솜씨 덕분에 일감을 많이 얻게 되었죠. 미생은 그런 슬기로운 총이를 보고 총이를 더욱더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무의 꽃을 보고 다투게 되었어요. 미생은 매화라고 우기고 총이는 복숭아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지를 꺾어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소? 미생님은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매화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잎사귀가 다르게 생겼으니 잎이 돋을 때까지 보름만 기다려 보지요. 촌기의 말에 미생은 고집을 꺾고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 나무를 살펴보니 잎사귀가 갸름하고 뾰족했습니다. 복숭아나무가 틀림이 없었어요. 총기, 당신의 말이 맞았구려. 하마태 오면 쓸데없이 가지를 꺾을 뻔했구려. 미생은 총이의 지혜로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징검다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총이를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죠. 그런데 미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총이는 나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약속을 잘 지키는 미생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은 안 나왔을 거야. 혹시 나왔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다가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총이는 얼른 문을 닫았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미생은 징검다리에서 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처럼 총이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믿었죠. 시간이 갈수록 빛발은 더 굵어지고 시냇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융통성 없는 미생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래, 징검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해. 그 시각, 총이는 다시 문을 열고 바깥을 보았습니다. 왠지 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총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올 리가 없지. 총기는 어서 비가 약해지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약해지면 얼른 나가보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한편 미생은 그 순간에도 징검다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물가에 나무를 부둥켜 안았어요. 점점 물은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졌죠. 그럴수록 미생은 더 이를 악물고 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나무 뿌리가 뽑히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무야, 쓰러지지 말아다오. 미생이 간절히 빌었지만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결국 미생은 나무와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온종일 세차게 퍼붓던 비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쳤어요. 촌기는 헐레벌떡 강가로 달려갔죠. 그리고 징검다리에서 미생이 쓰고 있던 비옷을 발견했어요. 촌기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며 약속을 지킨 미생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이고, 아무리 약속이 중요해도 목숨을 버리면 되나? 살아서 다시 만날 생각을 했어야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이야기 사가. 강가의 그림자. 때는 조선 숙종 25년 여름 장마 무렵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고 천둥은 지붕을 내리치고 강물은 넘실대며 불어났다. 홍씨 가문 종손댁 며느리 초이가 사라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날 밤 강가에 남겨진 것은 붉은 놀이개 하나와 여인신 한 짝, 그 외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다. 그 마님은 혼례 넉 달 만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강원도 봉산이라는 마을에 대대로 벼슬을 해온 홍씨 양반 가문이 있었다. 그 집에 외아들 세춘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이 집의 골칫거리였다. 20을 막 넘긴 총각이었으나 책에는 도통 흥미가 없었고 글보다는 술을 즐겼다. 서당 앞에선 하품만 하고 기생집 앞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비쳤다. 그 와중에 세춘은 한양에 다녀오겠다. 큰 소리치고는 며칠 뒤 기방에서 기생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다. 이름은 향매. 말끝마다 웃음을 머금고 세춘은 매일같이 기방에 드나들며 그 옆에 드러누워 웃기 바빴다. 벌써 도련님 첩이라 불렸다. 그의 여름. 세춘의 아비인 홍대감은 병이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진맥을 보던 의원이 고개를 저었고 박씨 부인은 새벽마다 약탕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정신을 차린 홍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세균이 저놈! 홍대감이 이불을 걷어내며 숨을 골랐다. 어찌 뱃속에서 나왔단 놈이 어찌 그리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나. 박씨 부인은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감께서 눈뜨고 계신 동안이라면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홍대감이 몸을 번쩍 일으켰다. 기침을 삼키며 이를 갈았다. 저놈은 절대 안 될 놈이야. 하는 꼴을 보아하니 집안 말아먹고도 남을 것이다. 박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대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 재산 다 순자에게 주고 갈 것이야. 그때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순자는 그저 첩의 자식 아닙니까? 이 집 핏줄은 세춘이 하나뿐입니다. 첩 자식이면 어떤가? 종년소생이면 또 어떻고. 사람 구실은 그 애가 하는구먼. 기생 치마폭 붙들고 허우적대는 놈한테 난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붙이지 못하였다.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차디찬 얼굴로 눈만 껌뻑였다. 다음 날 아침 다급히 하인을 불렀다. 혼처를 알아보거라. 집안 망신 더 커지기 전에 손을 써야지. 양반가의 규수로 말 잘 듣고 살림에 밝은 아이여야 한다. 그리고 박씨 부인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춘이 놈이.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도 똑바로 들어와야 집이 살지. 며칠 뒤 혼처가 올라왔다. 한양 윤씨 집안의 딸 초희. 집은 기울었으나 본디 양반과 혈통이고 예절을 익혔으며 성정이 단정하였다. 드디어 혼례날 초이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들어섰다. 세추는 전날 기방에서 퍼마신 술이 덜 깬 듯 눈꼬리가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엔 향매가 건넨 비단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도련님 표정 봤나? 혼례상 앞에서 죽상이라니. 기생 끼고 집에까지 들락날락 한다더니 그 첩을 버릴 리가 있나?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라고. 앉혀놓고 벌이나 주는 꼴이라니.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간 대청에는 초희와 박씨 부인 둘만이 남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초희를 바라보았다. 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리라. 이 집을 붙들어 놓을 방패로 들인 게다. 그러니 말 함부로 놀리지 말고 눈치껏 처신하거라. 세춘이 마음 거슬리는 일,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날로 내쳐질 줄 알아라. 초이는 고개를 낮추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님. 밤이 되고 초래방의 문이 삐걱 열렸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비틀비틀한 발걸음이 들어섰다. 세추는 문턱에 신을 걷어차고 혼례방에 들어오더니 방 한편에 앉아있던 초이를 올려다보았다. 가소롭기는 내가 네가 좋아서 혼이 난 줄 아느냐. 어머님이 들여놓으라 해서 받아준 거지. 내가 너한테 마음 줄 일은 눈꼽만큼도 없다. 내 앞에선 그냥 그림자처럼 기어다니거라.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고 알겠느냐. 초이는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후로도 초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허나 박씨 부인은 매새 흠을 잡았다. 방바닥 한편에 먼지 하나에도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초이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하녀 옥자는 등을 돌리며 쌀을 씻는 초이를 힐끔 바라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에구 참, 남편 복도 없는데 시집살이까지 저리 고드니 참말로 팔자 한번 기구하구먼. 며칠 뒤 해질녘 무렵 홍시댁 안방은 은은한 약자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찻잔을 밀어두고 초이를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초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네가 와서 이 집 공기가 한결 조용해졌다. 말이 적고 눈치 빠른 건 가끔은 덕이 되지. 초이는 가만히 앉아 눈을 들지 않았다. 박씨 부인은 손에 찻잔을 감싼 채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말 잘 듣거라. 이 집 재산 다 내 손에 들어가게 해주마. 단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야. 세춘이 그놈 마음을 네가 어떻게든 붙들어라.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박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네가 못하면 그땐 모든 건 순자에게 갈 것이다. 첩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니 그게 말이 될 소리냐?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세춘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초이가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되던 날 밤, 기방 춘하루의 등불은 희미하였고 방 안은 술 냄새와 분 냄새가 겹겹이 번져 있었다. 향매는 술 기운에 얼굴이 발글에 올라 세춘의 어깨에 나른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러니 이제 어쩔 셈이시옵니까? 도련님, 그 계집이랑 저리 한 지붕 밑에 살다가 또 이리 숨어 오실 겁니까? 세춘은 웃음 반, 비웃음 반을 섞어 잔을 기울였다. 웃기는 게 뭔 줄 아냐? 그 계집은 겁이란 게 없어. 어찌나 담이 큰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른하질 않더군. 향매가 술잔을 기울이며 눈웃음을 슬쩍 흘렸다. 그 A씨가 정말 밉사와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겁이 나시는 건지요? 세추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년만 없어지면 되지 않겠냐? 향매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말이 진심이시옵니까? 아버지 수명도 얼마 안 남았고 그 계집만 사라지면 집 문석건 뭐건 몽땅 내 손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향매는 피식 웃으며 잔을 채웠다. 그리 되면 이 몸과 함께 도망치시렵니까? 진심으로 다 놓고 가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추는 잔을 비운 뒤 천천히 향매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말거라. 어차피 이 집안에 미련 따위 없다. 돈만 챙겨서 훌훌 떠나면 그만이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 박씨 부인은 입꼬리를 삐죽 내밀며 문을 열었다. 아직도 안 일어나고 무슨 잠을 그리 늘어지게 자는 개냐.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씨 부인은 급히 하녀 옥자를 불러세웠다. 며느리 본 적이 있느냐. 옥자가 머뭇대다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작은 마님께서 혼자 나가시는 걸 뵌 뒤로는 그 뒤론 다시 못 뵈었사옵니다. 곁에 있던 순자도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방에 안 계신 걸 보니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요. 하지만 그날이 지나도록 초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할 무렵 하인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달려왔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작은 마님이 신으시던 신 한 짝하고 놀이개가 강 입구 바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실처럼 모아졌다. 뭐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인들의 발소리를 따라 박씨 부인과 순자, 한여들까지 모두 강가로 달려갔다. 바위 옆 갯벌에 반쯤 묻힌 붉은 놀이가에 하나. 그 곁에는 여인신 한 짝이 젖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씨. 부인은 숨을 삼키듯 멈추더니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한여옥자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작은 마님께서요. 요 며칠 강가에 자주 다니시길래 그날도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시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헌데 엊그제 밤엔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졌사온데다 그리 급히 나가시곤 그 뒤론 아무도 못 뵈었사옵니다. 혹시 발을 헛디디신 게 아닌지 그게 아니고서야. 그날부터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련님이 기생을 끼고 돌더니만 며느리가 혼례 넉 달 만에 물에 빠져 죽었대. 시어머니가 그리 구박했다잖아. 강물에 몸 던졌다고 하더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신이 놓여 있었으면 말 다 했지 뭐. 시간이 지나도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초희의 죽음도 잊혀져 갈 즈음. 몇 달 뒤 어느 밤이었다. 기방 춘화로의 등불은 유난히 낮고 붉었다. 방 안은 향매 혼자였다.
거울 앞에 앉아 눈썹을 매만지던 향매는 붓을 내려놓고 괜히 한숨을 쉬었다. 이 시각이 되도록 도련님은 또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일어선 향매는 방문을 닫으려다 문득 마당에 서 있는 여인 하나를 보았다. 초록 치마 저고리, 젖은 머리카락. 그 모습은 분명 초이였다. 향매는 숨을 들이쉰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누구야?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든 채 향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바람에 덜컥 닫혔다. 놀라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향매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녀는 죽었잖아. 늦은 저녁. 세추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다. 어깨는 젖었고 손엔 아직도 술병이 들려 있었다. 다들 나만 탓하지. 계집 하나 죽은 걸 두고 이놈을 죄인 취급이나 하고들 있으니 비틀비틀 강둑 쪽으로 발을 옮겼다. 비가 갠 뒤라 강 깬 물 한 개가 옅게 피어올랐고 돌길 사이로는 찬바람만 쓱쓱 스쳐갔다. 그때였다. 강가 너머 한 여인이 신을 벗은 채 맨발로 물가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 초록 치마 저고리,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흐릿한 얼굴. 세추는 그대로 멈춰섰다. 초희! 그 여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물가를 바라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세춘이 떨리는 손으로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바람이 확 거칠게 몰아쳤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다시 들었다. 허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던 세추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도자기 술병이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세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숨만 삼켰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거겠지. 한참을 숨쉬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진짜로 죽은 게 맞긴 한 게냐. 얼마 뒤 홍대감은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이 끝나기도 전 관청에 봉인되어 있던 유문이 열렸다. 그 안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의 살림과 토지, 노비 장부 일체, 서녀 순자에게 맡긴다. 색춘에겐 줄 것이 없다. 뭐? 홍대감은 숨을 거두기 전 그 유서를 남긴 채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안차의 마루 끝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 순자는 문서 꾸러미를 두 손에 쥔 채 한참 말이 없던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첩달이라 하시며 온갖 구박은 다 하셨지요. 찬밥 한 덩이 쥐고 뒷마당으로 쫓겨났던 날, 소첩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순자야, 그땐 사정이 그러했으니.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제 집입니다, 마님. 긴 말 마시고 어서 짐을 거두시지요. 옆 마을에 초가 한 칸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그러니 이젠 이 집엔 발길조차 마시지요. 그리하심은 서로 체면은 지킬 수 있을 테지요. 하인둘이 짐을 내오자 순자는 말도 없이 등을 돌렸다. 세춘이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유언이 어찌됐든 내가 이 집 자식이거늘. 순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러게 자식 노릇을 했어야지. 여자 끼고 술만 퍼마시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세추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첩의 소생 주제에 어디 감히 이 집 재산을 넘보느냐. 순자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하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낮게 일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앞으로 이 집 문턱엔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하인들이 다가서자 세추는 버둥거리며 물러났다. 놓아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몸이 이 집 종손이다.
그러나 순자는 등을 돌린 채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길로 세추는 춘화로로 내달렸다. 안쪽에서는 향매가 짐을 싸고 있었다. 문을 열며 다급히 외쳤다. 향매야, 너는 너만은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우린 함께라 하지 않았느냐. 향매는 조용히 보퉁이를 안고는 돌아보았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야기 5. 금강산 백도라지. 옛날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도씨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씨 노인은 예쁘고 효성이 지극한 외동딸 도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예쁜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노인과 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은 쉽게 넉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도라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죠. 도라지야, 네, 어머니 장례 비용으로 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웃집의 부자 영감은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빚은 줄지 않았죠. 가을이 시작될 쯤 또 부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빌려준 돈을 찾으러 왔소. 올해는 갚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직도 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도씨 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쩔쩔맸어요. 노인에게 돈을 빌려준 부자는 해마다 가을이면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죠. 도씨 노인과 도라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린 돈보다 이자의 액수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갔으니까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던 한 나무꾼 총각이 어느 날 도씨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빚을 갚도록 돕겠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도라지의 뒷집에 사는 소꿉친구였죠.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나무꾼 총각도 자기 일처럼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부자는 도씨 노인이 돈을 갚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도씨 노인을 불러 말했죠. 여보게, 자네가 진 빚은 도라지 어머니의 3년상이 되는 날까지 갚도록 하게. 만약 갚지 못한다면 도라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네. 도씨 노인은 기운이 쭉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빚을 못 갚으면 너를 부잣놈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도씨 노인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라지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버지는 도라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죠. 아닙니다. 제가 부잣집으로 들어갈 테니 앞으로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이야. 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도라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갔죠. 아니, 네가 웬일이냐. 제가 이 집으로 들어올 테니 빈 문서를 돌려주십시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마. 부자는 도라지에게 빈 문서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도씨 노인의 집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아버지, 이제 빈 문서는 없어졌습니다. 안심하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도라지야, 못 간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가마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가마꾼들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부잣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도라지를 태운 가마가 고갯마루에 이르게 되었어요. 잠시 쉬려고 가마가 멈추자 도라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도라지는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다시 한번 절을 올렸죠. 길 옆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도 다소 곳이 절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도라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선 도라지는 하늘을 쳐다보았죠. 그 순간 도라지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어요. 아이고, 이럴 수가. 가마꾼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낭떠러지 아래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라지가 간절히 부르는 어머니 소리만 메아리 쳐서 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얼마 후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봉분이 솟아났어요. 한편 나무꾼 총각은 도라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무꾼 총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죠. 그리고 도라지의 무덤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났어요. 아이고, 하늘나라에 간 도라지가 나무꾼 총각에게 얼굴을 내미는 것 같구먼. 그러게 말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하얀 꽃을 도라지의 이름에 성을 붙여 도라지라고 불렀어요. 이듬해 봄, 금강산에 그 꽃이 뿌려졌죠. 그렇게 금강산의 백도라지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하네요. 이야기식, 산삼꽃 낭자, 옛날 백두산 기슭, 어느 마을에 귀선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귀선의 아버지는 손발을 쓰지 못했고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산삼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효자로 소문난 귀선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선은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려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깊은 산속을 헤매던 중에 한 낭자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뜻밖에도 그 낭자는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귀선은 많은 산삼을 캐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죠. 귀선은 그 산삼을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 밤중에 도둑이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산삼을 모두 도둑맞고 말았어요. 그렇게 낙심에 빠져있던 귀선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산삼을 캘 때 만났던 그 낭자가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해돋이 때 선인교 벼랑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로 오십시오. 귀선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야도 신기하여 귀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뒤 새벽녘에 집을 나섰어요. 선인교 벼랑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이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보시오, 낭자. 내가 왔소이다. 귀선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 틈에 빨갛게 핀 산삼꽃 속에서 낭자가 사뿐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서 이 산삼을 캐십시오. 어서 산삼을 캐어 이끼로 싸고 나무 껍질로 감아서 가져가십시오. 집에 가거든 붉은 실로 산삼의 허리를 묶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그렇게 산삼 낭자는 이 말을 남기고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선은 얼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정성 들여 산삼을 캤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향기로웠으며 빛도 있었죠. 집에 돌아온 귀선은 부모님께 산삼꽃 낭자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참으로 연하구나. 귀선은 붉은 실을 찾아 그 실로 산삼의 허리를 조심조심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로 싸서 농 속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그날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귀선은 깜짝 놀랐어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부엌에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글쎄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 보았는데 누군가가 밥을 짓고 있는 게야. 누구냐고 물었더니 차차 알게 될 거라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구나.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 그렇게 그날은 온 식구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귀선은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을 쳐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은한 산삼 향기가 풍겨오더니
산삼꽃 낭자가 눈앞에 나타났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백두산 산삼신의 딸이랍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시어 저를 보냈지요. 그리고 백두산의 산삼을 함께 가꾸라 하셨습니다. 왜?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나에게 찬물 한 사발만 떠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산삼꽃 낭자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귀선은 그 물을 받아 꿀꺽꿀꺽 마셨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태 베풀어준 은혜만도 하늘 같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낭자를 맞이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귀선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산삼꽃 낭자가 이렇게 말했죠. 제 가슴에 두 겹 감긴 붉은 실 중에 한 겹을 풀어서 당신네 가슴에 감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귀선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꽃 낭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산삼꽃 낭자는 약샘물을 길어다 어머니의 눈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선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아버지께 다려드렸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기 석 달 만에 어머니는 눈을 뜨고 아버지는 손발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귀선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산삼씨를 따다가 백두산 곳곳에 뿌렸어요. 그때부터 백두산의 골짜기마다 징이한 산삼이 자라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7. 여우누이. 옛날에 아들만 둘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예쁜 딸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라 매일같이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그 정성이 갸륵했는지 부부는 마침내 예쁜 딸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늦게 얻은 딸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이 태어난 이후로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밤사이에 한 마리씩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닭이, 그 다음에는 돼지가, 나중에는 귀한 소까지 죽어 나갔습니다. 부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나쁜 일이 겹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두 오빠는 밤마다 가축이 죽어 나가는 것이 여동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첫째 오빠가 몰래 외양간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방에서 나와 외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신하여 소의 간을 파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첫째 오빠는 다음 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막내 동생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밤마다 여우로 변해 우리 집 가축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들들이 막내 동생을 시기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크게 나무라며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둘째 오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부모님께 고했지만 역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오빠가 쫓겨나자 여우 누이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부모님마저 해치려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부부는 뒤늦게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우 누이는 부모님마저 해치고 이제 두 오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빠들은 여우 누이를 피해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아래까지 쫓아온 여우 누이는 오빠들에게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꾀를 내어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우 누이가 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워 계속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화가 난 여우 누이가 진실을 말하라고 으르렁거리자 겁에 질린 둘째 오빠가 도끼로 찍으며 올라왔다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여우 누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첫째 오빠가 품속에서 작은 병 3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쫓겨날 때 한 노인이
나중에 위급할 때 쓰라며 준 신비한 병이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먼저 파란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깊고 푸른 강이 생겨나 여우 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우 누이는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오빠는 이번에는 노란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뾰족한 가시덤불이 숲을 이루어 여우 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우 누이는 온몸이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가시덤불을 뚫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는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라 여우 누이를 덮쳤습니다. 여우 누이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오빠는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8. 세 명의 사위. 옛날에 한 장인 이 세 명의 사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사위들의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꾀병을 앓으며 자리에 누워 곧 죽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뜰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너희의 효심을 보고 싶으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구해다 다오. 첫째 사위는 욕심이 많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는 가장 맛있는 건이란 당연히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달려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의 진미를 가득 사왔습니다. 둘째 사위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 평소에 떡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떡집으로 가서 가장 맛있고 예쁜 떡을 한 상 가득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막내 사위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 정말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장인어른께 가져갔습니다. 막내 사위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편찮으신데 음식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려 몸을 상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막내 사위는 정성껏 장인어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에 꾀병을 앓던 장인어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제 잘 알겠다. 첫째는 물질로 효도하려 했고, 둘째는 기억에 의존해 효도하려 했구나. 하지만 막내야말로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효자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식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니라. 장인은 막내 사위를 크게 칭찬하며 그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9. 젊어지는 샘물과 아기가 된 할머니. 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늙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던 할아버지는 우연히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고 쭈글쭈글했던 피부는 팽팽하게 펴졌으며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기운 넘치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웬 낯선 젊은이가 집에 들어오나 싶어 경계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영감, 나도 그 샘물을 마시고 싶소. 나도 당신처럼 젊어져서 다시 한번 신혼처럼 살아봅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샘물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그 샘물은 아주 영험하니
절대 욕심을 부려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딱 한 모금만 마셔야 하오. 할머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샘물을 찾았습니다. 샘물을 발견한 할머니는 기쁨에 넘쳐 할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서야 얼마나 젊어지겠어. 이왕 마시는 거 흠뻑 마셔서 처녀 시절로 돌아가야지. 할머니는 샘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해서 바가지째로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한편 집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할머니가 오지 않자 그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를 찾아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샘물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샘물 옆에는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가 입고 갔던 옷에 쌓인 갓난아기 한 명이 응가해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젊어지다 못해 아예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기가 된 할머니를 품에 안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일렀거늘. 비록 할머니는 아기가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젊어진 몸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어 아내가 된 아기를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과한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0. 뱀아들. 옛날에 한 부잣집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신령님께 빌었고 마침내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뱀이었습니다. 부부는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했지만 차마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 뱀 아들을 광에 가두고 몰래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뱀 아들은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웃마을, 가난한 집의 세 딸에게 청혼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집 부모는 부잣집의 재물이 탐이 났지만 딸들은 뱀에게 시집갈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막내딸은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 막내딸은 두려움에 떨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뱀 신랑이 스르르 다가오더니 갑자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뱀 허물 속에서는 눈부시게 잘생긴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 그는 하늘나라의 성관생관이었는데 죄를 지어 뱀의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벌이 풀리려면 100일 동안 이 허물을 잘 간직해야 하오. 절대 남에게 보여주거나 없애버리면 안 둬. 두 사람은 낮에는 뱀과 아내로, 밤에는 선남선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두 언니는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언니들은 동생에게 그 징그러운 허물만 없애버리면 내 남편은 영원히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아내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허물을 가져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허물이 타는 순간 남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부인, 이제 단 하루만 지나면 내 벌이 모두 끝나고 영원히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말을 마친 남편은 한 마리 새로 변해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용서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고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숱한 고생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남편과 재회하여 용서를 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1. 호랑이와 토끼의 떡다툼. 옛날 힘센 호랑이와 꽤 많은 토끼가 함께 떡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두 동물은 함께 밭을 갈고 벼를 심고 수확하여 떡을 찧었습니다. 마침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호랑이는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었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토끼야, 우리 그냥 나눠 먹으면 재미없으니 내기를 하자. 저기 저 언덕 너머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다. 토끼는 힘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었지만 꾀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호랑이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앞질러 달려가는데 길가에 맛있어 보이는 꿀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토끼가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꿀을 먹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틈을 타 토끼는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길가에 시원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지쳤던 호랑이는 토끼는 아직 멀었으니 잠깐 쉬어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토끼의 계략이었습니다. 토끼가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잠에서 깬 호랑이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위기를 느낀 토끼는 마지막 꾀를 냈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던 똥무더기를 주워들고 마치 맛있는 경단인 척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맛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저 떡이 내가 만든 떡보다 더 맛있나 하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토끼에게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토끼는 못 이기는 척 똥을 던져주었고 호랑이가 그것을 받아먹는 사이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꾀 많은 토끼가 어리석고 욕심 많은 호랑이를 이기고 맛있는 떡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12. 오성과 한음의 지혜.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장난기가 많았지만 지혜롭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성네 집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한음네 집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그 가지에 탐스러운 감이 열렸는데 한음네 집 하인들이 그 감을 따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오성네 집 하인들이 달려와 우리 집 감을 왜 훔쳐 먹느냐 며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른들까지 나서서 나무에 뿌리가 있는 쪽이 주인이다. 열매가 열린 쪽이 주인이다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오성이 꾀를 냈습니다. 오성은 한음의 방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자신의 주먹을 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한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인가? 한음은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그 주먹은 자네 주먹일세. 오성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닐세. 이 주먹은 지금 자네 방 안에 있으니 바로 자네 주먹이 아닌가. 한음은 오성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오성의 손을 잡고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성의 말이 맞습니다. 비록 감나무의 뿌리는 저 집에 있지만 가지가 저희 집으로 넘어와 열매를 맺었으니 이 가지와 열매를 즐기는 것은 저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소년의 지혜로운 말에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화해했습니다. 그 후 두 집은 감이 열릴 때마다 함께 나누어 먹으며 더욱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작은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슬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3. 하늘이 내린 형벌.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아우는 게으름을 피우고 노름을 좋아하여 얼마 못 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우는 형의 집을 찾아가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아우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았습니다.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에게 줄 밥은 한 톨도 없소. 서러움에 떨며 길을 가던 아우는 자신과 똑같이 남루한 차림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우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밥 한 덩이를 노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었습니다. 신령은 아우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에게 작은 박씨 3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박씨를 심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우는 박씨를 심었고 곧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박을 타니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고, 두 번째 박에서는 쌀과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하인들이 나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우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형은 아우를 시기하여 자신도 그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노인을 만나 불쌍한 척 연기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형에게도 박씨 3개를 주었습니다. 형은 횡재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박씨를 심었습니다. 커다란 박이 열리자 형은 더 큰 부자가 될 생각에 부풀어 박을 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형을 마구 때렸고, 두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쏟아져 나와 집안을 더럽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는 불길이 솟아나와 형의 모든 재산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은 알거지가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는 그런 형을 용서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4. 슬픈 철쭉나무. 경상도 하동 땅에는 금오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금오산 능선을 따라 붉게 물든 철쭉이 장관을 이루죠. 그런데 금오산의 철쭉이 유난히 붉은 빛을 띠는 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오산에 얽힌 별님과 달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금오산에는 바위들이 많은데 산허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구멍 속에 있는 네모반 듯한 동굴이 바로 별굴 달굴이었습니다. 옛날 이 동굴에는 별님과 달님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별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힘으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천하장사였어요. 그리고 용감하기 그지없었죠. 별님은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찬란한 비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별님의 놀랄만한 힘과 용맹은 이 비늘에서 샘솟고 있었죠. 한편 달님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곱고 마음결이 비단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님과 달님은 서로 사랑하는 애탄 부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별님과 달님이 바람을 쐴 요량으로 동굴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라 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달님은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풀밭에 누워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한가하게 떠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별님이 눈으로 구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언덕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명소리는 바로 달님의 소리였습니다. 별님은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죠.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 글쎄, 달님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별님은 달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달님의 발에는 피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가시나무에 찔렸습니다. 산딸기를 따러 풀숲에 들어갔다가 아니, 상처가 깊구려.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안 되겠어. 약초를 캐어올 테니 아프더라도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오. 별님은 벌떡 일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별님은 손에 약초를 들고 달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약초를 돌로 찧어 그 즙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가 그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에요. 아니, 이 약초가 무슨 약초입니까? 달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동삼꽃이요. 어린아이 모양으로 생긴 산삼의 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신령님 꽃이라고 부른다오.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이라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이 귀한 약초를 구해주셔서 제 상처가 이렇게 나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구려. 산속에는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도 많으니 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갑시다. 그렇게 별님과 달님은 다정히 손을 잡고 서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풀숲에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땅속에 사는 지신이었습니다. 지신은 아까부터 풀숲에 숨어 달님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지신은 별님과 달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죠. 아이고, 배 아파라. 잘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살다니 지신은 오래전부터 달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달님을 본 뒤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달님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그래, 안 되겠어. 달님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러려면 우선 별님이 없어야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렇게 지신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인애, 지금 뭐라고 했나? 혹시 별님을 없앨 생각인가? 지신이 뒤를 돌아보니 바로 잡신이었어요. 잡신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못된 귀신이었죠. 자네, 귀가 밝구먼. 이어 듣다니. 그래,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주가 있다던데 어디 내 고민을 들어주겠나? 자네 고민이라면 달님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별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네.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네에게 살해를 하겠네. 방법이야 찾으면 있지? 그런데 내게 살해를 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겠지. 물론이네.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겠네. 그럼 내게 하동 땅을 주겠나? 하동 땅은 지신이 아끼는 땅이었어요. 잡신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신이 말했어요. 주다마다 당장 하동 땅을 내줄 테니 빨리 방법을 말해 보게나. 알겠네, 알겠어. 잡신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별님에게는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거든. 그 비늘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지. 그러니까 비늘만 없애면 별님은 기운이 빠져 죽고 말걸세. 어라. 그런데 그 비늘은 어떻게 없애나? 자네 힘으로는 도저히 비늘을 뗄 수 없을걸. 비늘을 떼기도 전에 별님에게 당할 게 뻔하거든. 대신 100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게나.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그러면 별님의 양쪽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이 떨어질 걸세. 그날부터 지신은 땅속에 들어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50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1000일이 가까워지자 주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별님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활을 어깨에 메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저만치의 솟은 바위 등의 사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님은 활을 들었죠. 그리고 화살 하나를 메워 활을 당기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화살을 당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온몸에 힘이 빠져 기운을 쓸 수가 없구나. 그날 별님은 사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기력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급기야 걸을 기운도 없어 외출을 할 수도 없었죠. 하루 종일 동굴 속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달님이 옷을 갈아입혀 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님이 별님의 옷을 벗기려 하다 놀라서 소리쳤어요. 여보, 비늘이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별님의 양쪽 겨드랑이에 붙어 있던 금빛 찬란한 비늘들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없었죠. 이럴 수가.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는 건가? 별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쯤에 지신이 땅속에서 나왔죠. 드디어 천일 기도를 마친 것이었어요. 지금쯤 비늘이 모두 떨어졌겠지. 슬슬 동굴을 찾아가 볼까? 지신은 펄쩍 제주를 넘어 구렁이로 변했어요. 몸 빛깔이 황적색인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싸워 이기는 데는 구렁이가 제격이지. 굵은 몸통으로 칭칭 감으면 더 이상은 힘을 못 쓸 게야. 그렇게 구렁이가 된 지신은 산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있는 바위에 거의 다가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니 바윗돌 만한 것이 구렁이를 덮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렇게 구렁이와 호랑이는 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호랑이는 남해금산에 있는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였어요. 구렁이로 변한 지신을 물리치고 별님과 달님을 구하거라. 산신령은 호랑이 한 쌍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호랑이가 암호랑이보다 먼저 출발하여 빨리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늦게 출발한 암호랑이는 하동 땅에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별안간 땅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동 땅을 차지한 잡신의 짓이었죠. 구렁이가 된 지신과 수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암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강물을 막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구렁이와 수호랑이의 싸움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싸움이 길어질수록 수세에 몰리는 것은 수호랑이였습니다. 암호랑이가 도와주러 올 줄 알고 초반에 힘을 너무 쏟은 것이 잘못이었죠. 그렇게 수호랑이는 힘에 붙여 계속 밀리더니 끝내 구렁이에게 몸이 휘감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구렁이는 수호랑이를 해치운 뒤 천천히 별님과 달님이 있는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별님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별님이 소리쳤죠. 아, 저리 비키거라.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기운이 없어 기어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이제 내 여자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구렁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별님을 칭칭 감아버렸어요. 아니, 여보? 달님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달님아,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이 순간부터 내 아내다. 그러자 달님은 뒤로 주춤 물러서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이 흉한 구렁이야. 나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겠다. 달님은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갑자기 철쭉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연분홍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구렁이는 철쭉나무로 변해버린 달님을 보고 넋이 나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넋 나간 듯이 철쭉나무를 바라보다 슬그머니 땅속으로 사라졌죠. 그 후 금오산에는 철쭉나무가 자라 빽빽하게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나무에는 달님처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다네요.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